매일매일 수상한 매일함. 자, 털어놓기 힘든 궁금증 음지의 기묘한 사연들이 도착하는 이곳은 수상한 매일함. 저는 메일지기이자 선량한 사이코패스 선사패 김PD입니다. 미녀 개그우먼 허한나님, 그리고 젠틀맨 프로파일러 백 교수님 모십니다. 뭐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아니 왜 이렇게 또 좋게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별걸 다 아닐 거 하시네요? 뭐 잘못했어요? 아니야. 자, 오늘은 가족 관련된 사연들을 좀 많이 모아봤습니다. 명절 때, 또 연말 이럴 때는 특히나 또 이제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요. 또 오늘을 다사다난한 어떤 가족들의 이야기들이 있는지 메일함 첫 번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빠는 61년생이신데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차를 수시로 바꾸는 건데요. 아마 제가 어릴 때부터 기억한 것만 세어보면 8대가 넘습니다. 제가 7살 때 아빠가 엘란트라를 몰고 와서 우리 차라고 소개했을 때 제가 기억하는 아빠의 첫 차입니다. 그 뒤로 아빠는 포터, 갤로퍼, 산타페 등등 원하는 차가 있으면 다 바꾼 것 같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쉬셨고요. 아빠는 하나에 빠지면 미친 듯이 몰두하는 스타일인데 어느 날은 유튜브로 쌍용차를 엄청 보고 컴퓨터로도 찾아보고 몇 달 정도 하시다가 쌍용 렉스턴 SUV 새 차를 사오셨습니다. 저는 새 차를 사면 못해도 20년은 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 제발 차를 좀 진득하게 타봐. 난 이 차가 아빠의 마지막 차였으면 좋겠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3년 뒤에 갑자기 또 차를 소렌토 중고로 바꿔오셨습니다. 아빠 차를 왜 또 바꿨어? 렉스턴은 차가 너무 높아서 세차하기 위험하더라고. 세상에 세차하기 위험하다고 차를 바꾸는 사람도 있나요? 타던 렉스턴 주고 소렌토 받아오는 거라 돈 쓴 거 없고 손해본 거 없어. 아니 아빠 차 새 차였잖아. 중고차 딜러들은 어떻게든 자기들이 남기는 거래를 하지 않았을까? 알고 보니 소렌토는 차 주인이 5번이나 바뀐 차였는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덜컥 차를 바꾼 겁니다. 아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누가 이렇게 차를 자주 바꿔? 알겠어. 이번엔 진짜 안 바꾸고 잘 쓸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 아빠가 또 유튜브로 차 관련 컨텐츠를 보고 있더라고요.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지금 쓰는 소렌토를 팔고 당분간은 버스 타고 다니다가 차를 바꿔야겠어. 저희 집은요 그렇게 여유 있는 집이 아닙니다. 노후 준비도 완전히 안 돼 있어서 걱정인데 아빠는 제 맘도 모르고 자꾸 차를 양말처럼 바꿔댑니다. 아빠의 성향을 보자면 차를 바꾸고 차 기능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꾸미는 거에 희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소렌토도 멀쩡한 휠을 바꾸고 차 시트 커버도 6, 70만 원 주고 바꿨는데 그때 아빠의 표정은 세상 모든 게 신기해서 돌아다니는 애기 표정처럼 엄청 신나 보였습니다. 아빠가 특별한 취미가 없는데 이게 취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비싼 취미 아닙니까? 아빠한테 모진 소리를 하면 미안하다면서 안 그러겠다고 하는데 그럼 또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근데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아빠 취미가 마음에 안 드는 제가 정상인 거죠? 이게 남자들이 차에 대한 그런 게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차를 바꾸는 건 조금 과하긴 한데 차에 여러 가지 있잖아. 그걸 많이 바꿔요. 네. 특히 휠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기 시트더라든가 그게 다 바가지 쓰고 그러는 거거든요. 한 20% 정도는 이분이 바꾸는 패턴을 보니까 혹시 중고차나 이런 거 하는 친구한테 뭐 팔아주는 거 아닌가 느낌도 조금 드는데 형한테 계속 거래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떤 아빠 친구들 만나 술 좋아하고 등산 좋아하고 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안나 씨는 경주 씨 뭐 이런 뭐 모으거나 취미 뭐 칼집? 이렇게 뭐 집중하는 뭐 이런 뭐 어떤 거? 걔가 원래 결혼 전에는 뭐 하나가 있으면 그 취미를 그냥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 자전거도 좀 비싸가지고 브레이크 없어가지고 얇은 거 있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맨날 타고 비싸죠. 책도 그렇고 게임기도 그렇고 플레이스테이션 나오면 사가지고 친구들하고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게 다 없어졌어요. 취미가 다 없어지고 그냥 집 일. 아, 슬프다 갑자기. 그럼 그러니까. 경주 씨는 어떤 게 스트레스 풀지? 제 할 바 아닌데요? 아니 농담이고 맛있는 거 먹고 저랑 영화 이런 거 리뷰 이런 거 보고 안나라는 취미에 빠졌구나.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니까요. 제가 뭔가 일을 다른 거를 뭐 내가 공연해 보러 가거나 그럴 때 경주한테 미안해. 그럼 이래. 그럼 나 오늘 가게 안 여는데 뭐 해? 이래.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아빠도 다른 어떤 것이 없고 그래서 사회에 빠지는 거면은 가족들이 그거는 이해해 줘도 되지 않느냐는 느낌도 들긴 드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과해. 차라리 경주는 옷을 산다. 옷을? 네, 옷을 좋아해요. 옷은 좀 싸지. 그래. 근데 차는 너무 심했다. 다른 거
좀 취미를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약간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 과정이 뭐냐면 이 아버님은 내가 새 걸 샀어. 중고 넘기고 그 갭만 하고 다음 것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 여기에 좀 자기 합리화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여유가 있으면 지르는데 여유가 없으니까 새 차를 헌거로 바꿔서 바꾼 거지. 내가 3, 4천원 없어. 하지만 이거 넘기고 몇백은. 이렇게 해가지고 몇백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차를 휠을 바꾸고 뭐 안에 시트도 바꾸고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다시 손해를 보고 그렇죠. 헌걸 가져와서 또 휠 바꾸고 이게 바꾸는 맛에. 이러느니 그럼 차라리 프라모델? 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장난감 자동차 그런 거 막 조립하고 막 휠 비싼 거 사가지고 갈아 끼우고 그러면 가오가 안 살지. 썽에 안 차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왜냐면 바깥에 가오를 살려고 이분은 계속 SUV나 이거 좀 큰 걸로 하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를 사서 2층 버스 될 때까지 계속 튜닝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로.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호회에 있는 사람들은 요게 좋다 이게 계속 들어오니까 바꾸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보시는 동영 이거 유튜브도 뭔지 알겠어. 이 아저씨들한테 장사하는 건데 아 보십시오 이거 휠을 이렇게 바꾸니까 휠이 이렇게 그렇지. 와 승차감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러면서 아저씨들끼리 서로 막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낄낄거리고 좋아하는 소꿉놀이죠. 네. 그냥 소꿉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짠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거면 되게 짠한 건데. 이게 노후 자금이 없는 건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거마저 없으면 아버지는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요. 아버지한테 다른 취미를 가지세요. 다른 취미 뭐? 원래 보통은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교수님이. 어떻게든 솔루션 주려고 하시는데 네. 거의 최초로 내비로 돌아. 라는 솔루션이 나왔어. 마지막 숨구멍을 움켜쥐는 것 같아. 그래, 그렇죠. 그것까지 막아버리면 아버지가 어디로 튈지 몰라, 그지? 왜냐 이거 막으면 분명히 바람 핍니다. 아버지.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더 안 되잖아요. 도박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막. 그렇죠. 갑자기 막 그러니까. 게임 도박 이런 거 빠지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좀 이거 보고 사연 보고 어렵다. 그렇죠 짠하다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카드로 빚으로 차를 여러 대 샀다 그러면 아유 낭비고 심하다 뭐 이렇게 뭐 질타라도 하겠는데 그게 아니. 돌려서 계속. 돌려 중고차를. 막으니까. 대한민국 내수 경제를 진작시키고 계시니까 네. 좋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아빠 취미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정상인 거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아빠가 왜 그 취미를 가졌나에 대한 이해는 좀 해주시고 좀 식사 자리나 술자리나 아니면 뭐 술을 못 드시면 어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대화든 뭐든 그런 자리를 가끔은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떠냐. 그러면 아빠가 진심이 나오지 않을까. 마음에 안 드는 건 어떤 딸이 이걸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래요. 제가 좀 보기엔 네, 뭐 답이 없습니다. 자, 방금 기계인 줄 알았어요. 답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저런 싸패. 자 빨리 진행해야 되거든. 누군가는 끊어줘야 돼 지금. 다음 메일로.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매번 같은 이유로 화내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 저도 부모님도 다시 상처받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부모님은 친척들이랑 모임이 잦으신 편이고 제가 거기에 참여하길 원하십니다. 문제는 제가 거기에서 매번 몇 년씩 가는 상처를 받는 건데요. 그곳에선 제가 주로 친척들의 타겟이 돼서 여자는 꾸미지 않으면 남자들이 싫어해. 여자가 공부를 많이 하면 인기가 없어. 등의 이야기를 종일 들어야 했습니다. 이젠 그런 이야기를 했던 당사자를 만나지 않지만 문제는 이제 그 어떠한 친척도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안 만나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어쩌다 만나면 그냥 몇 달을 알아 누울 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현재 저는 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에 남들보다 더 크게 상처받는 이유가 유년기를 포함하여 인생의 많은 부분을 외국에서 보냈던 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 친척들을 안 보고 살 수 있는데 제가 어쩌다가 한국에 가면 부모님이 자꾸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그 후 다시 한국을 떠나 일상생활을 하면 길에서 한국인만 만나도 불쾌하고 부모님의 일상 연락에도 화가 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근무했을 때 남초 직장에서 10살 넘게 차이가 나는 남자 상사 몇 명이 저를 심하게 싫어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다른 부하 직원들한테 야 각자 얘 싫은 점 하나씩 이야기해봐 그러는 등 저는 그 이야기를 또 가만히 들어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돈을 많이 벌면 매력이 없어. 여자가 공부를 많이 하면 별로야. 라는 이야기를 또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결국 몇 달을 못 버티고 한국을 다시 떠나게 됐습니다. 친척들을 만나면 이제는 저한테 저런 이야기를 안 해도 그때 한국을 떠나야 했던 그때의 저로 자꾸 돌아갑니다. 친척을 만나자고 부모님이 저를 설득하실 때마다 저는 그때 이야기를 꺼내야 하고 저는 그럼 다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부모님은 왜 알아주시지 않을까요? 제가 어쩌면 좋을까요? 세 분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은가요? 저는 약간 시대적인 감을 좀 잃어버렸어요. 이거 듣고. 요새도 이런 부모님들이 있구나. 옛날 스토리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옛날 스토리였는데 지금 부모님들이 그래도 친척을 만나자. 약간 이런 상황인 그렇죠. 것 같아요. 스토리가 이제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던 게 반복되는데 그것을 확장시킨 거는 네. 직장 내에서의 어. 성차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스테이지가 3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모님의 그런 어떤 친척들의 결혼해라. 옛날 우리가 뭐 십몇 년 전, 20년 전에 그랬던 스토리들. 안나야 너 네. 살 빼. 뚱뚱하면 그렇죠. 인기 없어. 그런 것 들은 얘기들이요. 20년 알았어요, 전에. 고모. 그러면 성형수술해요. 뭐 이런 거지. 근데 그거를 직장 갔더니 똑같이 이 새끼들이 하는 거야. 사실 이거는 직장 괴롭힘이거든요. 어떻게 말을 10명한테 돌아가면서 놓고 얘 싫은 소리를 해. 이거 와. 말이 안 취했으면 되죠. 바로 고소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약간 좀 전. 네, 그런 것 조금 같아요. 한 전시대. 5, 6년 전이니까 그렇게 떠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상처가 더 음. 악화된 거고 그래서 떠난 거고 그게 다시 지금 친척들 만나면서 두 개가 더 악화돼서 지금 기억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국에 나가서 오래 살다가 와서 그래 만나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과거 기억이 나서 이제 화가 확 나는 거죠. 그때 치받지 못하셨군요, 이분이. 그렇죠. 예. 근데 20년 전, 뭐 10년 전에 그걸 어떻게 그 치받는 여성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애기들이 그거 힘들죠. 그냥 듣고만 있는 거지. 몇 시간이고 똑같은 얘기 듣고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명절 때 특히 술 먹으면 꼭 리바이벌 하시거든. 왜 결혼 안 하니? 왜 뭐 애는 어떻게 할 거니? 제가 그렇게 들어요. 아, 지금도요? 왜 결혼 안 하니? 왜 애는 어떻게 할 거니? 요즘에 어떻게 하세요? 지금 정자도 다 죽었어요. 제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 기억이 계속 그 상황에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해해.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거에 또 연극 무대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은 너무 괴로워. 이분 심정을 100% 이해해요. 그래서 사실 뭐 안 만나고 안 보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오히려 그런 네. 연극 무대에 들어가서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내가 한번 질러. 정말 안 나와요! 이렇게. 그럼 뭔가 트라우마 극복에 좀 도움이 되나요? 또 되죠. 오. 저 새끼 또 지랄하는 거라고. 오히려. 네, 저는 이제 상관없거든요. 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인생의 주도권을 바꿀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런 데다 들어가면은 내가 지금 뭐 너무 힘드시면 안 되지만 그래서 오히려 저도 거기 들어가서 뭐 고모는 아니 너 안 나 너 왜 대형견이 짖는 줄 알았어요. 뭐요 왜 살 빼라고요? 뭐 이렇게 좀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한번 그 전복을 시킬 필요는 있죠. 다시는 부모님이 친척 안 보게끔 만들어 버려. 근데, 근데 인생의 각인이라고 하는 게 한번 이제 이렇게 고양이 쥐관계가 되면 이게 커서도 몸집이 차이가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고 맞아. 그러잖아요. 이제 근데 이분은 한 번은 꼭 그래야 된다고 하면은 네.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감수성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물론 잔소리고 옛날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게 막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싫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사연자 부모님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뭐 그거 가지고 친척을 안 보냐? 이러고 계신 게 지금 사연자 맞아요. 부모님이거든요. 예. 그게 그 부모도 그렇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상을 없거나 그러지 뭐 살아왔어요. 이분은 직장 생활 때도 한마디 못하고 그게 너무 분한 거야. 쌓여갖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게 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어떤 전복은 필요한데 피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죠. 피하면은 또 피한다고 뭐라 그럴 거예요. 엄마 부모님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되 피할 수 되면. 없으면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엎어라. 거죠. 예. 근데 그런 거 얘기할 때 좀 쾌감이 있어요. 경주 할머니, 시할머니가 너네 애기 안 나니? 그래서 할머니 경주가 하늘을 보지 않아요. 할머니 얼굴이 노래지고 할머니 안 보는데 생기는 거 그거 위험한 거예요. 안 보는데 생기면은 바람 내가 바람 진짜 웃긴 게 이렇게 얘기했잖아.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족들이 다 봤어. 경주도 다 봤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지. 경주가 저희 애 안 나요. 애 안 나요. 우리 안 나요. 안 나요. 애 안 나요. 이거 얘기할 때 난 약간 희열이 있거든요. 그들의 표정을 보는 그 약간 얼어붙은 공기를 느끼면 약간 난 좀 변태적으로 아 너무 재밌다. 근데 저는 얼마나 희열을 느꼈겠어요. 그래. 그동안 그 묵었던 그 한이 난 없다. 쫑생크. 아니 왜 여기 엄다까지 가? 그 정도 신경을 줘야지.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한번 케이스가 필요하다. 자, 다음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우울하고 화둔하고 무기력해서 사연 보냅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공상에 빠져 학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고 사회성도 안 좋은 아이였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챙김을 받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다 큰 성인이 되고 돌아보니 조용한 ADHD였던 것 같습니다. 가정도 다른 집보다 좀 더 엄하고 통제적이었습니다. 당시 중학생 때부터 다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반에서 저만 없었습니다. 또 저한테는 3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저랑 달리 똘똘하고 키도 커서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셨고 저와 차별 대우를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못났기 때문에 당연한 처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혐오와 모태신앙 영향으로 저는 부모님께 대드는 일 없는 순종적인 딸이었습니다. 엄마는 제 헤어스타일, 옷차림 등 사소한 부분까지 저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통제하는 타입입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길 바라지만 기준이 이상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앞머리 없이 하나로 묶은 포니테일에 화장 없이 도수 높은 안경을 끼고 겨드랑이 털을 깎지 않지만 페디큐어는 하는 모습이 예쁘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에서 외모로 놀림당할 일이 많았어요. 근데 엄마는요, 제게 이 모습을 강요하면서도 다른 키 크고 세련된 여자들과 저를 비교하며 깎아내렸습니다. 또 제 취향과 생각을 자꾸 검열하려고 하면서 제 물건들을 몰래 버려서 많이 싸웠습니다. 아빠는 엄청 고지식하고 엄했습니다. 제가 미대 입시를 준비할 때 먼 지역으로 대회를 나간다는 걸 알렸을 때 그 먼 데까지 내가 어떻게 가? 거기를 왜 나가? 보호가 과하고 심하다며 이상하게 보던 선생님들이 기억납니다. 아빠는 제가 저렴한 동네 미술학원과 EBS만으로 국립대학에 진학하길 바랬습니다. 성적은 됐는데 실기에서 자꾸 낙방했습니다. 결국 잘 사는 사촌이 다니는 시내에 있는 학원에서 마지막으로 삼수를 하고 대학에 합격했어요. 허탈했습니다. 전 그때 처음으로 왜 사람들이 비싸고 좋은 거에 목매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격차는 쌓여 사촌은 지금 미국에서 일하고 저는 촌동네에서 학원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무언가 어긋남을 많이 느꼈는데요. 집에서 배운 지식과 상식들이 밖에선 이상하고 미련한 사람으로 비친다는 점입니다. 전 어릴 때 만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집에선 반대를 해서 만화가가 아닌 시각디자인과에 갔습니다. 저 당시만 해도 만화가 학생들만 모아 진행하는 공모전도 활발했고 그걸로 데뷔한 작가들도 많았는데 아쉬웠습니다. 뒤늦게 웹툰 작가 준비를 하며 아쉬움을 아빠한테 말했더니 갔어도 별다른 건 없었을 거야. 화가 확 올라왔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단정 지은 것에 화를 내니 사과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왜 그렇게 절 힘들게 했을까요? 제가 더 반항적이고 적극적인 딸이었으면 달랐을까요? 저도 제가 수동적인 사람인 걸 아는데 오히려 부모의 말을 들었다가 망한 모습을 보여줘서 두 분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는 충동도 있습니다. 참 바보 같죠? 요즘 이런 과거 일들이 자꾸 떠오르며 뭔가 쉽게 할 수도 있었던 일들을 돌아 힘들게 간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답답함에 넋두리를 보냅니다. 늘 사연을 보내고 싶었는데 혼날까봐 무서워서 항상 머뭇거리게 됐었습니다. 라고. 그런 이미지군요, 저희가. 그래서 안 보내는 건가, 사연을? 굉장히 통제적인 걸 떠나서 좀 약간 복잡하네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캐릭터가. 좀 네. 특히 아버지는 이런 캐릭터를 좀 저희가 좀 많이 비교적 봤던 편인 것 같은데 어머니가 좀 독특하신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라고 끌고 가는 부모들 네. 중에 이렇게 여성은 순정적이고 네. 요렇게 해야 되고 깎고 오면 안 돼. 털도 깎으면 안 돼. 아. 포니테일 해야 돼. 근데 매니큐어는 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자기가 생각하는 성녀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 딸의 상이 네. 그대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잠재력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틀 안에 굉장히 어떤 인간을 가둬버리니까 네. 히잡 씌우는 것 같은 건가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약간 그런 게 있다면서요. 예. 튀지 말라 예, 이게 그렇죠. 있다면서요. 예, 예. 왜냐하면 특히 여자애들은 튀면 안 된다. 아버지도 똑같은 형태의 이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 사연자는 그래도 그림에 소질이 있고 뭔가 하고 싶었고 그게 만화든 뭐든 재능이 있으면 하는데 아니야. 무슨 만화, 디자인, 전통적인 어떤 이런 거. 전혀 다른 영역인데. 그리고 무슨 과외를 해. 네 힘 스스로로 널 증명해야지. 뭐 그냥 EBS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그렇죠. 봐. 하지만 국립대학교에 들어가야 한단다. 기대는 높아. 근데 지금 보니까 순정적인 딸이었고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 이분의 분노가 그거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무런 이런 거 없이 아빠는 그래. 가도 별거 없었을 거야라고 해. 이게 막 진짜 가장 열받는 대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되게 대부분 다 이렇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아까 그거 해봐야 소용 야, 없어. 너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너 연기자 연기학원 너 뭐가 뭐 연기야? 서울대 4년제 가 영문영학과.
비슷하네요, 되게. 고3 때는 내가 뭐 모르니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했는데 당연히 안 되지.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다 떨어지고 그거 봐. 너 안 되지? 이제 엄마가 그랬어.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취직을 했는데 너 안 되겠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느낌이 들고 그래서 여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엄마한테 다시 얘기했지. 엄마 학원 이런 거 보여줄 필요 없어. 그냥 나 그 원서비만 달라고. 전문대학교. 그래서 이제 동아방송대 붙어서 이제 가게 된 건데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진짜 대형 학원도 보내주고 그럼 뭔가 성적 관리라던가 엄마가 신경 써줬으면 저도 어쩌면은 동국대학교나 뭐 중앙대학교처럼 좀 더 한예종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운명이 이끈 이유가 있다. 어차피 개척은 내가 한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그 개척의 갈림길에서 개척을 못했어요. 지금 해, 지금!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해야 될 때 그냥 숙여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화나고 답답해. 이분 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한 30대 초라고. 30대 초반. 될것 같아요. 네. 새로 시작하기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늦은 건 아니야. 30대 초 가능합니다. 그 하려면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조용한 ADH는 아니에요. 이 여자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격상으로 억압돼 버리는 거예요. 네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 어릴 때 그렇게 해버리면은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조용한 ADH라고 지레 판단하는 건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껍질을 깨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죠. 껍질을 깨는 게 중요해요. 어렸을 때 깼으면 좋겠지만은 20대 때 깼으면 좋겠지만은 늦었다고 했을 수도 있지만 삶은 굉장히 길고 네. 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 개그맨 후배도 그냥 그 네이버 웹툰에 도전 웹툰 뭐 그거 있어요. 네. 거기에 뭐 웹툰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연재하다가 네. 연락 와가지고 정식 연재한 친구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울분을 다 만화로 그려 그런 작품으로 뭐 그렇게 소화할 그려봐도 수도 되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어.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약간 통제되어 있는 삶을 부모 사셨잖아요. 입장에서 응.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그러니까 얘가 와서 쭈삣 대면서 무슨 말을 시작하면 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거든요. 보통 알아요, 부모님. 제 생각에는 저는 조금 나름 온실 속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알바도 넌 하지 마. 너 그런 거 왜 시간 낭비해? 너 미래에 집중해. 근데 그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의 기회는 전 박탈당했다고 지금 돌이켜보면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이 부모님도 왜 네가 그 먼 데를 가? 네가 왜 그걸 해? 다 자른 거야. 내가 보기엔 내가 너를 아는데 넌 이게 나아.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이 사실은 부모님의 애정인데 부모님의 애정이 감옥과 족쇄와 길을 한 군데로 좁혀서 이분은 그것 때문에 열받는 거지. 내가 가려고 했던 가지를 다 잘라버렸네. 이미 내가 가려고 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너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근데 바꿀 수는 없어요. 또 부모님을. 살아온 환경 자체를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30대 초반이잖아요. 너무나 지금 시작하기에도 안 늦었고 지금이라도 뭔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뭔가 남아있다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뭔가 꿈을 향해서 나가도 늦지 그래. 않을 것 같아요. 저 요즘 연극 워크숍 합니다. 41인데 새로운 시작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그냥 하면 돼. 그리고 또 도전 웹툰 작가 그려. 그러면 돼요. 네. 못하겠으면 처음에 스토리 이런 거 좀 배우고 싶으면 글 작가의 그림 작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그림을 그리고 스토리 뭐 이렇게 짜는 걸 좀 배울 수 스토리보드. 있으니까. 예. 이분이 하는 게 이렇게 물었어요. 두 분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충동도 있습니다. 참 바보 같죠?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인생에 살아오면서 바보 같은 짓들을 많이 합니다. 후회도 많이 하고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바보 같죠라고 하는 말은 질문은 접어두고 앞에 것 부모님이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했을까요? 라는 것, 그 다음에 그걸 반항하지 못한 본인에 대한 이 답답함이 이분의 지금 부분이니까 이 김 PD는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사랑을 해서 가두려고 했지만 그게 욕설했다. 저는 이 부모님은 제가 종교적인 어떤 것이나 이런 게 갇혀갖고 네. 자식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부모가 다 자식을 사랑하고 뭐 그건 추상적인 얘기고 개별 사례는 다 다릅니다. 관심도 없는 부모도 많고 뭐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분의 질문이 그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아니 그냥 의도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한 거예요. 아무런 의도 없이.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답답해진 거죠.
뭐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말씀의 핵심은. 그러니까 너무 운명적으로 생각하니까 바보 같죠라는 답이 온다는 거예요. 운명이 없다니까. 선택해야 된다니까. 그때 선택 못했죠? 지금 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을 하면은 앞에 것도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B와 D 사이의 C다. 뭐 근데 이런 또 거겠죠. 너무 안 하지도 않았어. 삼수까지 해가지고 가고 싶은 데가 갔잖아. 근데 이게 애매하게 그 맛을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그러고 포기한 게 아니라 그 잘 나가는 사촌이랑 같이 다녀보면서 아, 비교된 이게 거죠. 나랑 상대 비교 그렇죠. 포인트를 알아버리니까. 왜냐하면 네. 나는 제 사촌을 알잖아. 나랑 비슷하다는 거 알잖아. 실력이. 아. 근데 나는 쟤는 저런 부모 만나서 저렇게 해서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학원을 가서 네. 했는데 학원만 내가 좀 더 보냈으면 나는 미국 갔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근데 사실은 제일 처음에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불공평. 어쩔 수 없어. 다 금수저한테 어떻게 다 태어나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정말로 누구나 겪는 그거는. 그래서 이분은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하고 근데 그때 아빠한테 개겨. 왜 거기 가서 저기 학원을 다니려 그래? 뭐 어때요? 난 다니고 싶어요. 라고 못한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죠.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앞에 선택해서 한 뭐 미국에 유학 이런 것까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맞는 꿈을 설정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꿈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한 발씩밖에 못 간다 인간은. 근데 대신에 방향은 내가 북쪽을 향해 가야지, 북서쪽을 향해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일단 걷다 보면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이분도 지금 어쨌든 걸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발씩. 앞으로는 바보, 넋두리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앞에 것에 대한 종속된 언어를 쓰면 그대로 이게 고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 바보 같죠? 지금 넋두리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선택해서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래야지 바뀌는 거지. 난 바뀐다. 지금 신세 한탄하고 뭐 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우린 죽습니다.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제가 제일 빨리 죽습니다. 아유 가는 데는 모르죠. 그런가? 그렇지. 자, 마지막 메일입니다. 처음으로 저의 이야기를 이곳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10년 합가를 했던 시부가 돌아가신 지도 거의 3년이 돼갑니다. 정말 징그럽게도 절 힘들게 하셨던 분이고 본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무슨 년을 입에 달고 사셨던 분입니다. 당시 남편은 저와 합의도 없이 일방으로 합가를 결정하고 아버님을 데려오셨습니다. 물론 시모의 치매로 인해 고향에 계실 수 없어 올라오긴 했지만 그때부터 저의 고통이 더 가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부는 집에 있고 시모는 난폭 치매라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상태가 안 좋을 때 대학병원에 오면 제가 낮에 온종일 간병을 하고 남편이 밤에 간병을 했습니다. 그렇게 6년을 살던 어느 날 남편이 저와 싸운 것도 아니고 힘들다고 제가 하소연한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가 내 아버지와 같이 산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걸 한다고 생각하지 마. 욕보다 상처받고 평생 잊히지 않을 말입니다. 시모 간병하고 집에 오면 시부의 감시 아닌 감시와 고함, 욕설, 비난, 억지의 연속이었는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자라야 하는 자식들에게도 미안하고 안쓰럽습니다. 근데 제가 남편에게 가장 많이 화나는 건 자신의 가정을 우선시하지 않고 부모만 챙기다 그 가정이 멍들고 상처받은 걸 모른 척한다는 겁니다. 몇 년 전 남편에게 따로 살자고 말하고 남편도 오케이 한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초등학생인 둘째가 엄마, 아빠 혼자는 너무 힘들 것 같아. 따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때 아이가 저 말을 했어도 제가 나갔어야 했는데 왜 주저앉았는지 너무나도 후회됩니다. 저 또한 지속적인 우울증에 많은 신체 증상 장애로 지금까지도 약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 전쯤에 우울증으로 처음 상담을 접하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존중받을 수 있고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현재는 심리 공부를 하게 되었고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자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해를 한 지는 2년 전부터인데 죽고 싶어서 자살을 위해 자해하는 건 아닙니다. 술을 먹게 되면 몇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뭔가 마음을 터놓기 시작을 하면서 저희한테도 이제 표현을 시작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해 이야기,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좀 나눠 주셨습니다. 이제 왜 자해를 하냐면 네. 그러니까 존재가 사라진 지워진 거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자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자해라고 하면 죽기 전에 자살 시도로서의 자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관심 네. 그런 거 보셨어요? 열 몇 개씩 막 칼로 몇 개 그은 막. 네. 그 여자 네. 여고생에 네. 보면은 죽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 여기 그러면 죽진 않거든.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걸 함으로써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를 찍어서 네, 여기를 그렇죠. 확인받고 그렇게 싶어하는. 되는 거니까 네. 이상하죠.
학대당하고 사실은 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필 제가 표현을 그렇게 그런 새끼 같은 남편을 만날까요? 이 남편은 나쁜 놈이죠. 네, 네. 이건 뭐 그리고 그 나쁜 놈이 자기 자식도 역시 이렇게 가스라이팅 시킨 거예요. 왜냐? 아빠 힘들다. 그렇죠, 아빠 힘들다. 아니 그러면 아빠만 힘들어? 엄마는 지금 죽으려고 해. 엄마 힘들어도 돼? 이 아이의 이 얘기는 사실 아버지가 얘기를 한 거죠. 이거 더 나쁜 놈이죠, 사실은. 자기 부인을 요양보호사를 데리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보이니까 나도 이렇게 퇴근하고 와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힘든 티 좀 내지 마. 나 저 그렇게 했다고 약간 이런 상태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자기 부모의 고통은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건데 네가 내 아버지와 같이 산다고 해서 대단한 걸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자기한테는 그렇게 시아버지가 안 하나 보지. 다행히도 지금은 이제 본인의 상황을 좀 혼자 있으면서 약도 드시고 네. 또 이제 심리 공부도 하시면서 좀 추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자해를 안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이분의 삶이 정상화가 되면은 네. 자연이 없어질 거니까 그거는 자해 자체는 문제 아니고 이분이 원하는 것도 그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 물어보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시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같이 산다면 해결이 사실 팩트적으로는 바뀌는 게 없는 거잖아요. 없죠, 예. 게다가 남편은 성격적으로 바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별걸 이혼을 하시거나 별걸 하셔야 돼요. 네.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서. 그럼요. 예. 지금 왜냐 그 상황이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남편도 보이면은 이거는 그게 확 올라오기 때문에 네. 이건 당연히 뭐 이혼을 하시라는 게 이게 따로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건강해진 다음에 마음이 건강해진 다음에야 그렇죠? 이게 예. 현실 상황이 수습이 되지. 그렇죠. 지금 수습하려고 하지 말아라. 저는 핵심은 남편이겠죠. 남편은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네. 자기 부인을 희생시켜 갖고 그러는지 저 오늘 황당한 거 봤어요. 어떤 아빠가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찾아서 나갔어. 그래서 10년을 살았어. 근데 그 집 딸내미가 어디 길을 가다가 치매 걸려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앉아있는 아빠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 버린 거지, 아빠를.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해가지고 아빠를 엄마 집에 데려와서 엄마가 그 남편을, 치매 남편을 간호해. 딸은 안 하고.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가족 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족 특히 대한민국 가족이 이제 도리라는 뭐 이런 단어로 묶이고 천륜 뭐 이런 단어로 묶이면서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특히 부모 자식은. 그렇지. 예. 예. 근데 이게 아까처럼 무슨 뭐 바람 피고 이러면 그냥 갈라져라 봐라 이렇게 심플할 수도 있는데 좀 어려워요. 네. 지금 이 상태는 본인의 자녀들 뭐 그것이 생각할 거리가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하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가족 생활하는 건 이 사람은 이분한테 쥐약이에요. 소소한 일거리 겸 뭐 봉사 겸 이런 네. 것들 좀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좀 해보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요. 댓글인데 오늘 유튜브 댓글 저희가 유튜브 시작했는데 댓글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희 자꾸 남눈치를 봐서 너무 힘들다라고 했던 사연. 여기에 초등학교 5학년인 우리 아들한테 요즘 많이 배웁니다. 아들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도 자주 오고 축구도 모여서 잘하지만 아들이 또 혼자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혼자 마라탕집 가서 마라탕 사 먹고 그래서 왕따인 줄 알고 물어보니까 먹고 싶어서 그냥 먹은 거라는. 예, 난 지금도 남들 신경 안 쓴다고 가던 길 돌아서 가고 아직 콤밥도 잘 못하는데 요즘 부쩍 아들 성격이 부럽다고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해서 왜 애들이랑 안 노니? 같이 먹어야지. 같이 먹어야지. 옛날 생각입니다. 난 마라탕 먹고 싶어.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아니 나 마라탕 먹고 같이 돌아다니기 싫어. 이게 특히 뭐냐 코로나 시대 이후부터는 실제로는 뭔가 혼자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노말이 됐어요. 뉴노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왜 혼자 먹어? 야 혼자 먹지 마. 같이 먹자. 일로 와. 그거를 그렇게 강요하십시오. 부럽다 이거지. 아들이 부럽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배 교수님 웃으시는 모습 신나서 보기 좋다. 김 PD님 놀릴 때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이렇게 하시죠. 저 사페 막 웃으시는 일상만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네. 하고 저를 놀리는 일상을 기도하셨군요. 네. 자 그리고 아직 여전히 저희를 그냥 유튜브로 접하시는 분들이 팟빵 크라임이 이게 붙어있기 때문에 팟빵 하이라고 이렇게 붙여주셨네요. 네.
팽하처럼. 네, 배 교수님 어제 스모킹건 나오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유튜브에 비해 한결 깔끔하신 차림과. 아 그래? 분장을 해주니까. 여기 분장 안 해주잖아. 경직된 표정, 경직돼야지. 긴장되신 대사. 왜냐 거기 스텝도 많고 그래갖고 경직되죠. 사실 경직되진 않았어. 아 그런 좀 연기하시는 네. 건가요? 끊어만 척한 거예요, 그럼? 그렇죠. 오. 팟빵에서 뵙는 모습이 훨씬 정감 있고 편해 보이셔요. 연기력도 훨씬 물오르고 계시는 거 아시죠? 정말 맞아요? 진짜? 뭐지? 지상파에서도 자주 뵙기를 희망합니다. 환절기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오, 크라임 플러스 기획 너무 좋아요. 다양하고 이상적이면서도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주제 선정 플러스 인간적인 유머 플러스 냉철한 분석 플러스 이성 감성 균형 잡힌 진행의 꿀조합. 서로 편하게 하는 대화에 맑은 광기가 은은하게 묻어 있어서 재미도 엄청 있는데 듣고 있으면 세 분 다 세상을 보는 시선이 따뜻하게 느껴져서 마음에 힘이 돼요. 오래 이어가며 많은 대화를 만들어 남겨주시길 기대할게요. 네. 배 교수님 연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연기하고 다니세요? MTM? 이제 살아남고 또 시사 프로그램도 나가려고 하면 자, 연기를 또 배우면 또 배우죠. 잘하니까. 그렇죠. 예. 가면 나오고 계시는군요. 네. 나이 55에 새로운 또 도전은. 공약도 안 나오는데. 그 얘기 좀 그만해. 자, 이렇게 다양한 사연들을 받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crimey@podbbang.com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바이.